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기출 올해 2022년도 2월 13일 날 시행됐던 그 전산회계 1급에서 특별회에 대한 거 이론 문제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자, 특별회죠. 특별회가 이게 1교시라고 되어 있어요. 9시 반부터.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1교시 이거 시청했어요? 아니면 3기? 이거 특별회처럼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꼭 특별회는 뭐 쉽다 어렵다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정기 시험도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돌아가면서 있더라고요. 자, 1번 문제예요. 다음 계정 과목 분류 중 성격 다른 것 찾으라 그러죠. 성격이 다른 것은요. 단기차입금 유동부채네요. 외상매입금 유동부채고요.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부채죠. 이것도 나왔던 거 또 배웠던 것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얘는 비유동부채니까 성격 다른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이런 거 계정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해드렸던 자산, 부채, 자본, 계정 과목들 순서대로 가장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꼭 암기해 놓으시라고 또 한 번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백호는 매출채권 잔액 1%래요. 매출채권 잔액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대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백호가 2022년 말 결산 시 인식할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액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1번 여기에서 2022년 1월 1일 날 대손충당금이 전년도에 설정해놨던 거 100만원 지금 있었죠. 그런데 얘가 2022년도에 얼마 사용했어요? 50만원 사용했죠.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50만원이겠구나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022년 12월 말에 매출채권 잔액이 현재 2억 원이 있대요. 그럼 여기에 1% 하면 되겠죠. 1% 하면 계산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러면 200만원 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근데 지금 대손충당금 사용하고 얼마 남아있어요? 50만원 남아있으니 150만원만 보충해주면 되겠죠? 그러고서 회계 처리할 때는 여기 2022년 12월 31일자로 차액 나눈 것만큼만 차변에 대손상각비 150만원 이렇게 해주면 될 것이고요. 대변에다가는 대손충당금 해서 150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이렇게 보충법으로 보완해주면 된다. 그런데 여지껏 여러분이 계속 문제 풀면서 앞으로도 나올 것이고 우리가 배웠던 게 이 문제 하나 갖고서도 기억할 수 있는 게 꽤 많단 말이죠. 저는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면서 이런 계정에서 이슈화 될 것을 칠판에 하나가득 써주면서 거기서 전반적인 걸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또 기억해야 되느냐? 대손상각비는 얘는 판관비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도 판관비예요. 잘 기억하시세요. 있었죠. 그거 하나 기억해야 되고요.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요 바로 대손충당금의 성격이에요. 대손충당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본이에요. 자산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매출채권 잔액이 2억 원이라고 한다면 재무상태표에는 이렇게 표시된다 그랬잖아요. 매출채권은 12월 31일 잔액이 2억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내년에 얘를 갖다가 못 받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 금액이 1%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얼마라는 뜻? 200만원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대손 충당금의 뜻이 뭐라고요? 내년에 받지 못하게 될 거라고 추정하는 금액이에요. 확실히 그 금액이에요. 추정한 거예요. 추정이라는 뜻은 예상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만큼 못 받게 된다는 뜻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 얼마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장부 가액이란 용어로 이렇게 사용했었죠. 그럼 내년에 실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1억 9,800만 원은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 그랬었어요. 그랬죠? 그 장부가액을 다른 말로 뭘로 물어볼 수 있다 그랬어요. 회수 가능액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아 장부가액 의미하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고, 또 여기 순 실현 가치 또는 순 실현 가액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똑같은 걸 물어보는 말이랍니다 라고 설명 한번 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또 뭐도 알아야 되느냐면 지금 여기 대손충당금의 성격이에요. 대손충당금은 지금 제가 자산계정 밑에 있기 때문에 얘도 자산계정이라 그랬죠. 근데 자기 자리는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얘는 자산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가 지금 대변이 자기 자리란 말이에요. 왜? 매출채권이라는 자산을 차감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차변에 있으면 구분하기가 어렵죠. 더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자리는 대변이고, 제가 이 대손충당금을 뭐라고도 불렀냐면 매출채권에 대한 여기 차감 계정이면서 그다음에 평가 계정이란 말도 사용했었어요. 그죠? 이렇게 차감 계정이면서 평가 계정인 거 제가 감가상각도객도 이해하고 똑같다 그랬었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도 똑같다 그랬었죠. 인출금도 똑같아요. 걔는 자본 계정에 대한 차감 계정이면서 평가 계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감 계정이면서 평가 계정에 이런 계정들이 있어요 라고 설명해 드렸던 거 얘가 첫 번째 거였었단 말이죠. 그죠?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들은 전반적인 내용들 몰랐던 것들을 용어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감 계정이면서 평가 계정인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차감 계정이 뭔지 평가 계정이 뭔지 그 단어의 뜻을 알아야지 고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FAT 1급 수업하면서 설명해 드렸던 많은 용어 그 내용들이 바로 그 용어 설명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용어 설명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기초과정이라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때 배웠던 내용들을 문제를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 다시 복습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배웠던 그 FAT 1급 배운 시간이 상당히 짧았어요.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수업하면서 시험 준비하면서 복습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다음번에 이것도 나올까 안 나올까? 당연히 나오죠. 여기에서 해당되는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기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은 빠질 수가 없는 계정인데 제가 출제 확률 몇 퍼센트라 그랬어요? 이건 무조건 100%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정도 갖고 복습을 한 걸로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이런 거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학교 다니면서도 많이 경험을 했으실 테니까. 자, 유형자산은 목적이 뭐라고요? 유형자산은 사용 목적이죠. 여러 번 했었어요. 사용 목적으로 사는 거. 다른 말로 뭘로도 표현해요? 영업용이라고도 표현해요. 그 다음에 또는 뭐라고도 사용해요? 업무용이라는 말로도 표현하는 거. 이게 다 뭘 나타내는 거예요? 유형자산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게 해놓고 보기 한번 볼게요. 자산의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시작한다. 여기 감가상각비는, 자, 이것도 복습 잠깐 해볼게요. 제가 유형자산 설명해 드리면서 유형자산은 첫째 취득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취득과정에서 이슈가 뭐였었어요? 부대비용 같은 것들을 취득하는 자산명으로 취득해줘야 된다 그랬죠. 취득과정이 끝나지 않은데 감가상각을 할 수 있어요?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사용 이슈세부터 가능한다 그랬었죠. 사용해야지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취득과정이 아직 안 끝났는데 어떻게 감가상각을 해요? 대표적인 계정이 뭐라 그랬어요?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은 건물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죠. 그러니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취득 과정이 끝나야지. 그 다음에 어떤 과정에서? 두 번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는 돈 나가는 것들,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얘기 등이 첫 번째 이슈.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뭐였었어요? 여기 첫 번째 이슈는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돈 썼을 때 그 돈 쓴 자산의 이름으로 기록하라는 뜻이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우리 그냥 비용 처리하라는 뜻이었었죠. 비용은 두 가지 계정이 있었어요. 뭐뭐 있었죠? 만약에 건물이라든지 기계장치에 관련돼서 돈을 사용했으면 수선비라고 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차량과 관련됐을 때는 차량 유지비라고 이렇게 쓰죠. 지금 얘는 그 자산을 사용하면서 돈을 쓰는 거 처리하는 이슈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입니다 라고 했었고, 또 참고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었냐면 자동차세, 세금 내죠. 자동차세 또는 뭐가 있었어요? 자동차세하고 세금 내는 거, 재산세, 건물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이기 때문에 계정을 얘는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으로 이걸 써주셔야지 돼요 라고 나올 것이고, 다음 주에도 줄기차게 나올 거예요. 근데 취득세나 등록세는 취득 과정에서 발생했으니까 사용 과정이 아니므로 얘는 자사면으로 써줘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죠. 자, 이렇게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 거기다가 큰 이슈가 두 번째 거 제가 뭐가 써드렸냐면 감가상각비를 여기서 써드렸어요. 그죠? 이렇게 사용 과정에서 나오는 게 바로 감가상각비예요. 그럼 보기 1번에서 나온 것처럼 자산의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감가상각해야 된다는 얘기란 얘기죠. 그럼 1번은 정확히 맞는 말이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배울 때는 제가 이런 거 써주면서 칠판 가득 열심히 써줬는데 그게 여러분이 앞으로 시험 문제로 대할 그런 많은 내용들을 갖다가 엑기스로 그냥 써주면서 정리를 해드렸던 것들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복습을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험 다 보고 나서 다음 월요일날 시험 볼 때는 지난번에 여러분이 FAT1급 수업하면서 열심히 필기했던 것들 있죠. 제가 제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그럼 제가 수업했던 내용 그대로 다 적혀 있어요. 지금 이제는 복습하기가 좋겠죠. 왜? 여러분들 써놓은 거는 여기 써있고 저기 써있고 정신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는 프린터 안 해드려요. 그냥 파일로 다 드릴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보기로 하면 되겠고요. 윤주씨가 까먹지 말고 달라고 해야 돼. 왜? 잘 까먹어. 윤주씨가 잊어버리면 여러분 못 받는가 그거. 그거 세무 이거 우리 수업할 것까지 다 있어요 거기는. 근데 아주 그냥 정리가 잘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거보단 낫지만 제가 그걸 완벽하게 그냥 쓴 게 아니라 우리 수업할 때 제가 사용했던 거라서 그냥 수업한 내용들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정률법은 상각률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정률이잖아. 그런데 매기, 감가상각비가 동일해요? 이건 정액법 설명하는 거죠. 정률, 비율만 일정하다 뿐이지 그 미상각 잔액 곱하기 거기 정률을 하기 때문에 금액은 매년 작아지죠. 그럼 뭐가 틀렸어요? 2번 답이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답. 자, 그 다음에 3번은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별개의 자산으로 취급하여 건물만 감가상각 대상이다. 토지는 우리 감가상각하지 않죠.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 두 가지,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었죠. 토지는 태생 자체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어서 얘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그랬었고, 아까 말씀해드렸던 건설 중인 자산은 얘는 아직 취득 과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은 두 가지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볼까요? 각 기간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 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감가상각비는 당기손익이란 말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손상각비하고 여기 감가상각비는 환갑비라는 것도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여기 제가 네모 표시에는 다른 자산에 장부 금액에 포함되는 경우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요거 다시 다른 자산의 장부 금액에 포함되는 경우 이렇게 얘기한 게요. 바로 요거 설명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본적 지출인 경우엔 돈 썼을 때 취득한 자산에 포함시키기로 했잖아. 그럼 걔는 비용이 아니죠. 자산이기 때문에. 바로 요 말이 자본적 지출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 기출문제라든지 많은 설명들을 보면서 여기서도 별도로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많이 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가능하면 모의고사는 보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기출문제 갖고서 정신없이 무슨 모의고사를 봐요. 근데 반대로 공부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야. 모의고사 열심히 보고 기출문제를 못 봐.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격증은요. 기출문제만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거 잘 보고 그 회차수만 잘 채우면은 대부분 다 합격해요. 우리 목적이 뭐예요? 자격증이잖아요 지금은. 그죠? 그다음에 회사 가서 일 못할 때 그때를 찾아볼 시간도 있고 저한테 물어볼 시간도 있잖아. 근데 시험 보러 가셔서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저 옆에 가 있을까? 내가 감독관으로 가 있으면 이렇게 해주고 갈 텐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문제 하나 갖고서도 많은 것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셨죠? 이렇게 복습하면서 자꾸 반복하다 보면 들었던 말 또 듣고 들었던 말 또 듣고 문제 또 나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4번 문제는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거 물어봤죠. 재고자산의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목적은 이것도 지금 손가락 넘어가려고 그래.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건 재고자산인데 선적지 인도 조건의 조건으로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배에다가 실으면 그다음부터 우리 거죠.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상품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우리 거 재고자산에 포함되죠. 두 번째 수탁자. 우리 교보문고 생각하라 그랬죠? 출판사는 위탁. 그다음에 교보문고는 수탁 받아놨죠. 그러면 재고만 이동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관하고 있는 그 상품은 당연히 재고에 포함시켜야 되죠. 재고자산으로 본다. 세 번째, 매입자가 구매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았대요. 시용품은 구매 의사 밝히지 않으면 재고로 계산해야 된다 그랬었죠. 근데 만약에 구매 의사를 밝히면 걔는 재고자산에서 빼야 돼요. 즉 반대로 얘기하면 판매된 금액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할부 판매 조건. 할부 판매 조건으로 판매한 상품은 얘는 판매한 거죠. 그리고 돈만 나중에 할부로 받을 뿐이지 얘는 판매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고자산에서 빼주셔야 됩니다. 답안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4번이 나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게 되면 자, 유가증권에 관련된 거래라고 되어 있고요.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한세 2022년 10월 1일 항공의 주식을 타회사죠 이거. 주식을 주당 2만원 100주 200만원 되겠죠. 200만원에 취득하고 계정 뭘로 써놨대요?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류했대요. 주식 취득할 때 수수료 2만원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현재 2022년 말 현재 공정가치가 주당 22,000원이래요. 그럼 한 주당 2,000원이 올라간 거죠. 그죠? 그러면 100주 한 주에 2,000원씩 100주 하면 20만원 벌었다는 뜻이긴 한데 지금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요. 여기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을 지금 처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지금 2022년 말까지 왔잖아요.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금액이 나오겠죠? 한 주만 생각해요. 2만원짜리인데 22,000원이 됐어. 그러면 차면에 매도 가능 증권 금액은 올라가겠지만 대변의 계정은 뭐라고 쓰셔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되겠죠.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단기 손익에 영향을 주느냐는 거예요. 안 주죠. 왜? 매도가능증권 제가 자본계정 외울 때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계정은 자본계정이에요. 손익계산서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계정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단기매매증권하고 매도가능증권하고 구분해서 써드렸죠.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은 지금 처음에 취득할 때 200만원 단기매매증권,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별도로 써주라 그랬죠. 근데 얘는 지금 뭐 취득하고 있어요? 매도가능증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매도가능증권 취득했을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라고요. 매도가능증권 지금 여기 200만원이죠. 근데 뭐도 포함시켜야 돼요? 부대비용 얘도 포함시켜서 금액은 200 020 이렇게 돼야 되겠죠. 수수료 비용이 별도로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아요. 왜? 유일하게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면서 부대 비용 별도로 써주는 건 단기 매매증권 이 하나만 유일하다 그랬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대변에다가는 여기 뭐 현금 주고 샀다고 가정하면 되겠죠. 현금 주고 샀어요. 202만원. 오케이? 자, 그런데 얘가 이제 12월 31일이 됐어요.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럼 차변에 한 주당 얼마가 올라갔어요? 지금 2,000원이 이익을 보고 있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이 20만원이 이렇게 증가하겠죠.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0만원 이렇게 쓰는데 얼핏 보게 되면 여기 수수료 비용 2만원도 발생했고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20만원 이렇게 해놨으니 비용 이익에서 비용 빼고 당기순이익에 18만원이 당기순이익이 증가해요 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단기매매증권이라면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 얘는 매도가능증권이죠. 그래서 얘가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은 얘는 자본계정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들어가는 계정이므로 손익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고 여기 발생했던 수수료 비용도 어디에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매도가능증권이란 자산에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지금 단기 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액은 단 이런 한 푼도 없다. 답은 몇 번이 답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매도가능증권을 아주 잘 물어볼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도가능증권 자본계정 정확히 암기해 놓으라 그랬었죠. 이해되심? 그러면 또 비교해 드려요? 그래요, 해요. 자, 이렇게 단기매매증권과 관련해서요.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 다 단기 손익계정이에요. 손익계산서 계정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이번에는 모두 단기매매증권 처분했을 때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도 마찬가지로 손익계정이에요. 또 모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나 손실도 다 손익계정이에요. 뭐만 자본계정이에요?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익만 요거만 자본계정이에요. 평가 손익만 평가 손실이나 평가 이익 있죠? 이것도 표시를 한 번 더 이렇게 해줄까? 이렇게 해놓고요. 얘네들은 단기 손익계정 드리고요. 뭐만 유일하게 여기다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만 여기 자본계정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다음번에 보실 때도 조금 이해가 더 빨라지실 수 있겠죠.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세요. 이거는 암기해 놓고 있어야겠죠. 뭘 암기해? 몇 번 쓰면 이제 자기 거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음 연 6번 문제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안 보여. 자,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는 다음 중 사체에 대한 설명 나오고 있죠. 사체는 비유동부채죠. 비유동부채는 장기 차입금, 그 다음에 사채, 그 다음에 제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세 가지만 기억해 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뭔진 모르겠지만 문제 유효이자율법 제가 설명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찍어야지. 사채에 대한 요 설명은요, 우리 TAT이급이나 세무이급에서 그 다음 단계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하나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자, 이 사채는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특히 회사채인 경우에는 3년 만기로 발행하는 게 보편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연도수를 이렇게 하나 써놓고요. 3년 후에 이 사채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3년 후에 사채 10만원을 우리가 갚아야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발행할 때 액면 발행, 할증 발행, 할인 발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채를 갖다가 비싸게 발행하면 할증 발행이 될 것이고 사채를 다 싸게 발행하게 되면 할인 발행이 될 것인데 여기다가는 액면 똑같이 발행하는 거고요. 액면 발행을 10만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할증 발행이라고 할증 발행해서 10만 5천원에 이렇게 발행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할인 발행해서 9만 5천원에 이렇게 발행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금액 써놓은 거 있죠? 이 금액 써놓은 이 금액들을 갖다가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장부가액이라고 부를 거예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 장부가액. 오케이? 장부가액 또는 다른 말로 발행가액이라고도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사채에 대해서는. 사채에서는 이렇게 발행하는 금액을 장부가액이라고도 부르고 발행가액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아직 세무2급을 안 배웠기 때문에 혹시 또 이런 문제가 나올까봐 일단은 찍으라고 제가 얘기는 해드리지만은 내용은 좀 이해해놓고 혹시 적용할 수 있다면 그대로 적용해서 활용을 하시라고요. 자, 이렇게 장부가액은 말이죠. 할증 발행인 경우, 할인 발행인 경우 3년 후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채 금액 10만원 있죠. 이 금액하고 똑같이 일치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그 조정을 3년 동안 우리가 해줄 거예요. 매년 이자가 지급될 때마다. 그래서 장부가액을 그만큼씩 계속 올려줄 거거든요. 올려줄 수도 있고 내려줄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 금액을 장부가액이라고 불렀죠. 만약에 할증 발행을 한 경우라면 장부가액이 매년 3년이 지날 때까지 장부가액은 매년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게 되면 장부가액은 매년 감소하겠죠. 할인 발행을 했을 경우에는 매년 증가하겠죠. 그죠?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장부가액이나 발행가액, 장부가액은 할증 발행일 경우는 장부가액이 매년 이렇게 감소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할인 발행일 경우에는 사채 3년 동안 장부가액이 매년 증가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장부가액에다가 매년 우리가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계산을 할 거라서 이자 비용 그 이자가 장부가액에 몇 퍼센트를 갖다가 하게 되냐면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유효이자율법으로 법으로 이건 몰라도 돼요. 이자율을 갖다가 곱해줄 거거든요. 이자율을 곱해주기 때문에 장부가액이 점점 커지면 이자율은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정률법에서 했던 것처럼 대상 금액인 장부가액이 계속 커지니까 이자 비용도 계속 커져요. 금액 자체가. 그래서 여기 기억하실 때 여기 자꾸 신경 쓰여. 여기 장부가액하고요. 밑에다가 이자 비용이라고 써놓을게요. 이자 비용.
얘는 같이 움직여요. 장부가액하고 이자 비용은 할인 발행일 경우는 매년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할증 발행인 경우에는 장부가액하고 이자 비용이 매년 감소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죠? 까먹어도 돼요. 세무이고 때 또 자세히 설명해 줄 거니까.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거 지난번에는 설명 이렇게 드렸었거든요. 그때는 이런 원리를 설명한 건 아니었었고 거래만 기록했었어요.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그때는 할인 발행했던 거 했었으니까 95,000원 들어왔고요. 대변에 사채는 3년 후에 10만원 이렇게 갚아야지 돼요. 그러면 사채를 발행했는데 돈이 차변에 차이가 나잖아요. 얘는 뭐라고 쓰냐면 사채를 할인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 여기 5,000원이 이렇게 차이 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채보다 더 비싸게 발행했다면 대변의 차이가 나겠죠. 그때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쓰면 돼요.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쓰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걸 갖다가 3년 동안 우리가 상각이라는 말을 할 거예요. 감가상각비처럼.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기억할 때는 그렇게 그것까지는 설명할 필요는 없고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있잖아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라고 불러요. 상각액, 감가상각비의 감가상각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증가만 해요. 할증 발행도 증가, 할인 발행도 무조건 증가예요. 그럼 이 한번 좀 문제를 볼까요? 상각액은 여기다가 이렇게 구분해 놓고 할증 상각액, 할증 발행한 거에 상각액이나 여기 할인 발행한 거에 상각액은 무조건 뭐만 한다? 증가만 한다. 감소라는 게 없어요. 얘네들은 그림 보면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상각액은 그림으로 또 이걸 완성시켜 준다면 이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이런 문제 이런 거 나오면 안 틀릴 거예요.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칸을 쳐 놓으시고요. 지금 여기 폭이 있죠? 여기 폭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도 할인 발행했을 때도 3년이 될 때까지 폭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바로 이 칸이 뭘 뜻하는 거냐면 상각액이라고 생각하세요. 상각액. 여기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 이렇게 해놓으면 할증 발행이 됐던 할인 발행이 됐던 상각액은 어떻게 한다? 계속 증가만 한다. 그러면 장부가액 이자 비용 상각액이 여러분이 세무이급 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회계 시험 문제에서 제일 골 때리는 문제들이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난이도가 최상 중에 하나예요, 얘가. 근데 이 그림만 잘 기억해 주시고 용어들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그림을 비교해서 문제 보기를 한번 여러분이 보자는 얘기죠. 자, 유효 이자율법 적용 시 할인 발행한 경우 사채의 장부가액, 할인 발행에 따르면 예죠. 장부가액은 매년 증가해요, 감소해요? 틀렸죠, 이거? 이거 문제 하나만 봐도 여러분 아직 저기 뭐죠? 고수가 되는 거, 고수. 이거 이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특히 회계 1급에서는. 두 번째,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 할인 발행 있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상각액, 제가 이거 파란 거 생각하라 그랬죠.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 증가한다. 이것도 틀렸네. 그죠? 세 번째,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얘가 답이네. 그죠? 네 번째는 사채를 할증 발행한 경우 사채 이자는 여기 장부 금액하고 그다음에 이자 비용 같이 움직인다 그랬죠. 할증 발행할 경우 매년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지금 나중에 난이도가 엄청 높다고 하는 이 악명 높은 문제가
여러분은 세 가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여기 장부, 가액, 그다음에 이자, 비용, 증가감소, 여기 마지막으로 사채, 발행, 상가액, 요 세 가지만 그 그림으로 잘 기억해 놓으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 문제 풀었더니 문제 답 금방 나왔죠. 뭔지도 금방 구분할 수 있겠죠. 세무 이급 나갈 때는 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 내용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시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회계 1급에서 풀 수 있다 없다? 이건 찍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했다가 혹시 나오면 미친 척하고 맞춰주면 돼요. 자, 됐죠? 이 정도까지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7번 문제네요. 손익계산서 자료를 이용하여, 자, 요것도 앞에서 문제 다뤘던 거 영업이익 물어보고 있는데 손익구분을 외우고 있지 않으면 얘 또 말짱황이 되는 거죠. 또 한번 써놓을게요. 손익구분은 외워도 되고 말아도 되고가 아니에요. 자, 매출액에서 뭘 빼면 매출 원가를 빼면 뭐가 나온다? 그렇죠.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매출 원가는 안 가르쳐주고 있죠. 그럼 매출 총이 여기서부터 계산하면 되잖아요. 여기 지금 100만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여기서 못 빼라 그랬었죠? 현관비를 그렇죠. 빼게 되면 뭐가 나와요?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럼 영업이익 여기 말을 알아들으려면 이거 과정을 알아야지 영업이익 이거 구하라는 말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밑에 뭘 해줘야 돼요? 영업과 이번에는 관련 없는 영업의 수익은 더해주고 영업의 비용은 빼줘야 되죠. 그럼 뭐가 계산이 돼요? 그렇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계산되겠죠. 여기서 못 빼줘야 돼요. 법인세 비용을 빼주게 되면 그 다음에서야 당기순이익 나오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기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하나 했었죠. 영업부 직원의 인건비 계정 과목으로는 얘 뭐라고 써야 돼요? 영업부 직원 인건비 준 거, 월급 준 거, 급여 들어가야 되죠. 급여는 판관비예요, 영업 외 비용이에요. 여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요, 영업과 관련이 없죠. 그럼 얘는 영업 외 비용이니까 표시 안 할게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잘 나오죠? 이거 잘 틀려. 근데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가 판관비라는 거 모르면 여기저기서 틀린단 말이죠. 왜 틀렸는지도 몰라. 그리고 자, 그리고 얘도 판관비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광고선전비는요, 여기도 대표적인 판관비예요. 광고선전 왜 해요? 물건 팔려가지고 뭘 왜 해? 그건 판매와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관비예요. 얘도 여기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부금은요, 이 일상적으로 매일 기부해요? 관계없죠? 영업 외 비용이에요. 그러면 세 개 합치면 7만원, 4만원, 5만원 이렇게 하니까 16만원 나오죠. 오케이? 그러면 판관비로 지금 얼마가 된 거예요? 16만원 빼주게 되면, 판관비 16만원 빼주게 되면 영업이익은 얼마가 나온대요? 84만원 이렇게 나오겠구나. 문제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 앞으로도 많이 보시게 되겠죠. 왜? 안 물어보면 안 돼. 영업이익이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영업의 수익 비용이 뭔지 이해를 해야지 회계 업무를 보실 거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해당되는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재무상태표의 자산이나 부채의 차감 규정. 나왔네. 여기 차감 규정인 거 아까 대손충당금이라 그랬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형자산의 그 평가 계정이면서 차감 계정인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차금, 얘는 사채의 여기 평가 계정이면서 차감 계정인 거야. 얘도 여기서 잘 기억해 놓으면 되겠죠? 거기에 반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얘는 그냥 비유동 부채일 뿐이에요. 차감 계정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라번. 여기서 차감 계정인 거
그래도 배웠으니까 여기 지금 없는 거 두 개만 더 추가시키게 되겠네요. 아까 인출금 계정이라고 그랬었죠. 인출금 계정은 자본 계정의 개인 회사이긴 하지만 개인 기업일 때지만은 자본 계정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 다음에 재고 자산에서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 있죠. 이거는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차감 계정이면서 재고 자산 계정에 대한 평가 계정이면서 그다음에 그죠? 차감 계정이 그러면 그래도 많이 나왔다 그죠? 5개나 배웠으니까. 이거는 지금 설명 아직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표시를 안 해드렸는데요. 여기 사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채에 10만원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얘가 아까 5천원 할인 발행해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사채 장부가액은 95,000원 이렇게 표시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사채는 부채 계정이죠. 부채 계정의 차감 계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인출금은 자본 계정의 차감 계정입니다. 이렇게 뜻하는 거예요. 근데 차감 계정들은 걔 원래 계정들의 반대편이 자기 자리라는 거. 차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재무회계 문제였었어요. 그 다음에 9번 문제부터는 원가계산 문제죠. 근데 온풍기까지 틀어놓고 밖에도 덥고 그래서 좀 졸릴 것 같아.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시작이 됐고요. 9번 문제부터 12번 문제까지는 원가계산 문제인데, 원가에 대한 용어 설명 지금 첫 번째 문제 나왔죠. 제가 원가 흐름하고 원가 용어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한번 여기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직접 농업인은 기본원가 여기 나오죠. 기본원가에도 속하고 가공원가에도 속한다. 근데 기본원가가 뭔지 가공원가가 뭔지를 알아야지 얘가 속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원가 계산 배운 내용으로 원가는 세 가지를 짓게 하면 원가가 계산이 돼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요거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이 세 가지를 짓게 하게 되면 원가가 집계가 돼요. 원가라는 것은 제품을 만들 때 투입된 돈. 그럼 원가를 왜 계산한다 그랬어요? 원가를 계산하는 이유는 여기 제품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얘 얼마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지 돈이 이익이 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세 가지 원가를 다 집계하고 집계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만원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그거 원가 집계된 용어는 뭐라고 쓰느냐면 올해 단기에 제품 만들 때 들어간 비용, 제조 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원가병세서에서 이거 끝에 거 봤었죠? 이 금액이 얼마 나왔다고요? 10만원 나왔대요. 그런데 이렇게 집계만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 돈이 발생하면서 지금 제품을 100대를 만들었대. 그럼 100대 만들었는데 10만원 발생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10만원 나누기 100 하면 한 대당 얼마라는 뜻이에요? 1,000원이라는 뜻이죠. 그럼 제품이 이제 하나에 1,000원이구나. 그래서 제품값 얼마인지 알았잖아. 하나에 얼마? 1,000원. 상품하고 똑같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팔려고 원가 계산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우리 이걸 하기 위해서 원가를 갖다가 세 개로 집계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 세 가지 원가 중에서 제품을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될 거 두 가지만 골라보세요 한다면 요 두 가지겠죠. 재료비하고 사람은 있어야지 제품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린 다른 말로 이렇게 줄여서 부르게 됐어요. 기본 원가, 그죠? 또는 뭐라고도 불렀어요? 기초 원가.
이 용어 약속을 알아야지만 이 용어를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직접 농업비하고 제조 간접비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가공 원가라고도 부르고요. 줄여서 그냥 가공비라고도 불러요. 이걸 알아야지 여기 문제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기본 원가나 가공 원가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여기 직접 농업비는 양쪽에 다 들어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요거를 알면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리지 않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요 문제 그 문제예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보기를 보시게 되면은 조업도가 감소함에 따라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하고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지금 이거는 지금 처음 배우시고 나서 이런 문제를 말로 보게 되면 얘가 도통 무슨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갖다가 여기다 한번 이렇게 그려봐 줄게요. 왜냐면 이거 들었을 때도 처음 들었으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업도라는 용어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놓고 우선 이 조업도라는 용어를 아셔야 돼요. 조업도란 조 만들 조자요. 그 한자로 만드는 그다음에 업은 일. 그래서 조업 그러면 만드는 일이에요. 제조업에서는. 근데 그 조업 그러는 거 저기 어부들한테는 무슨 일이겠어요? 조업한다 그러죠. 물고기 잡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얘는 그 제품을 만드는 일을 측정할 때 많이 만들었다, 적게 만들었다. 그걸 어떻게 측정하느냐 말이죠. 수량 갖고 생각하면 측정하면 되겠죠. 즉 생산량. 생산량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만약에 100개 그리고 200개 100개가 많이 만드는 거예요? 200개가 많이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거 조업도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300개라면 생산량 갖고 제품을 많이 만들었다 적게 만들었다 측정할 수 있죠. 또 얘를 갖다가 개수가 아니라 조업도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작업시간이에요. 작업시간을 지금 100시간이라는 게 제품을 많이 만들겠어요? 200시간 한 게 많이 만들겠어요? 300시간 한 게 많이 만들겠어요? 그러면 작업시간이 많아질수록 제품이 생산이 더 많이 되겠구나. 그렇게 측정할 수도 있잖아요. 또 이것도 있어요. 기계시간. 기계를 돌렸는데 기계를 100시간 돌렸을 때 제품이 많이 생산되겠어요? 200시간 돌렸을 때 많이 생산되겠어요? 즉 이런 생산량이나 작업시간, 기계시간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하나 그때그때 쓰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뭐라는 단어로 쓰자. 조업도 라는 용어로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조업도가 감소함에 따라라고 그랬었죠. 저는 반대로 조업도가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변동비하고 고정비를 갖다가 설명을 해드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업도가 감소라는 말은 빼고 증가함에 따라라고 증가로 좀 바꿔볼게요.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고정비. 단위당 고정비라는 것은 지금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 같은 게 대표적인 고정비라 그랬었어요. 그죠? 근데 고정비 얘는 총 원가가 저기 임차료라고 했을 때 금액이 6,000원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조업도가 200개 만들고 300개 만들고 만들더라도 총 원가는 변동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고정비예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만약에 임차료는 고정비는 총 원가가 6,000원인데 100개 만들었다면 단위당 한 개당 원가는 얼마로 계산되겠어요? 6,000원 나누기 100 하면은 60원 되겠죠. 단위당 원가, 한 개당 원가는 그럼 네, 만약에 200개를 만들었다면 얼마가 되겠어요? 30원이 되겠죠. 300개를 만들었다면 20원. 단위당 원가는 고정비일 경우에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얘가 이렇게 나타나요.
처음에는 컸다가 이렇게 감소하면서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해가 됐어요? 자, 이건 좀 증가할 때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지금 문제에서는 좀 어렵게 문제를 내려고 조업도가 감소함에 따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단위당 여기 고정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단위당 고정비는 자 조업도가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쪽에서 우리가 반대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업도가 감소하면 얘는 지금 이 그래프는 단위당 원가 그래프였었어요. 단위당 원가 고정비에 대해서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돼요?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가 감소한다면 단위당 원가는 오히려 이렇게 증가하게 됐죠. 그죠? 말을 갖다가 바꿔서 낸 것 뿐이에요. 상황은 똑같은데. 그러면 여기 조업도가 감소함에 따라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해요? 증가해요? 그거 잘못됐네. 그거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비는 항상 똑같겠죠. 제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 계란빵 얘기하는 거예요. 계란값이 변해요? 하나 100원, 하나당은 다 똑같잖아. 증가하건 감소하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래프 그려서 하면서 복습하는 거니까. 얘는 지금 고정비 설명한 거예요. 고정비일 경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 자, 그럼 이번에는 지난번에 설명했던 여기 변동비를 기준으로 한번 여기 똑같이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얘는 변동비. 변동비에 대해서 여기도 조업도는 똑같겠죠? 조업도 상품을 우리 생산량이라고 가정하고요. 100개, 200개, 300개 그대로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100개, 여기는 200개, 여기는 300개. 자, 여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는 5,000원, 여기는 10,000원, 여기는 15,000원 이렇게 써놓고요. 자, 우리가 계란빵을 갖다가 만들어서 파는데 지금 여기 100개를 만들었어요. 100개를 만들었는데 원가가 얼마 들어갔냐면 5,000원 들어갔대요. 그럼 여기 만나는 시점은 여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놔 볼까? 100개 만들었을 때 원가 얼마 들어갔다고요? 5,000원 들어갔다고요. 그럼 200개 만들었을 때는 10,000원 들어갔대요. 그럼 여기 되겠죠. 300개 만들었을 때는 15,000원 들어갔대요. 그럼 얘를 갖다가 선으로 이렇게 쭉 이어보면 총 원가는 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함값도 계속 올라가겠죠. 원가가 증가할 테니까. 그래서 변동비에 대해서는 얘가 총 원가의 그래프예요. 총 원가는 비례해서 계속 상승한단 말이죠. 많이 만들수록 원가도 많이 발생해요. 비례해서. 오케이? 그런데 여기 단위당 원가. 자, 봐요. 100개 만들었을 때 5,000원이 들어갔대요. 총 원가가. 그럼 한 개당 만들었을 때는 얼마가 들어갔겠어요? 100개 만들었을 때 5,000원이라면 한 개 만들었을 때는 공 2개 빼면 50원 되겠죠. 그럼 200개 만들었을 때 10,000원 들어갔다면 한 개당 원가는 얼마겠어요? 똑같이 50. 그 다음에 300개 만들었을 때 15,000원 들어갔다면 한 개당은 얼마가 돼요? 50. 똑같죠. 변동비에 있어서는 어저께 예를 들어 드렸던 결함값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00원짜리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변동비인 경우에 여기 단위당 원가라고 얘를 부르거든요.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도
설명해 드릴 때 또 그래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랬습니까? 단위당 원가는 일정해요. 그럼 여기 이제 보기 한번 볼게요.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조업도가 이렇게 거꾸로 감소하더라도 이 그래프 또 해볼게요. 문제 설계 했으니까 조업도가 300개에서 200개, 200개에서 100개 이렇게 감소하더라도 단위당 원가는 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이었었는데, 그죠? 뭐가 틀린 거였었어요? 얘가 틀린 거였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답이다? 그래서 2번이 답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럼 3번도 한번 봐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변동비 총액이라고 나왔죠? 변동비 총액은 지금 여기 변동비에서 총원가 이거 얘기하는 거죠. 증가하죠? 증가해요. 그 다음에 고정비 총액은 어때요? 여기 고정비죠, 요거? 고정비 총원가 요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일정하죠? 일정하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네 번째 거 원가의 추적 가능성. 원가 추적 가능성으로는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한다. 이렇게 구분했었죠. 그건 외우고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직접비라는 말 대신에 직접 원가, 간접 원가로 분류한다. 맞는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요거 문제가 좀 이렇게 말로 설명이 나온 것은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 틀이 바뀐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 그려드렸던 거 요 설명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그래프 보고서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이런 말로 꼭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근데 여기 또 다행히 문제가 나왔죠. 얘가 세무 2급에서 안 나올까? 이건 지금 처음 배우는 파트에서의 용어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이 설명을 제가 빨리 하고 넘어갔단 말이죠. 왜냐하면 회계 1급 2번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먼저 봤기 때문에 말을 빨리 하고 넘어갔는데 요 설명 못 들으셨던 분은 이 말 되게 어려운 말이 됐겠죠. 왜? 용어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봐요. 일단 여기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 다음 세무 2급 원가 계산 나갈 때 그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할 거니까 이거 또 똑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10번 문제는 다음 중 단기 총제조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단기 총제조 원가가 뭔 줄을 알아야지 이 문제를 맞출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다 쓰기가 되려나? 여백이 좀 나온다. 오, 넓으네. 자, 단기 총제조원가. 이것도 용어에서 원가 흐름의 가장 기본적인 용어라 그랬어요. 지금 적어 드릴 테니까 처음 듣는 분들도 잘 보고 그대로 꼭 익히시기 바래요. 보통 우리 그 원가 계산에서는 제일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요. 원가 계산의 흐름은 원가 정확히는 회계 흐름인데 총계조 원장을 갖고 비교를 해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원재료만 나와요. 그래서 원재료.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는 제공품 나와요. 제공품. 그 다음에 어저께 봤던 제품. 총계조 원장 흐르는 거 봤었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 원재료가 됐던 제공품이 됐던 제품이 됐던 얘네들은 다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상품 계정하고 똑같이 이렇게 기초재고 기말재고를 다 갖고 있어요. 이게 공통이에요. 그 다음에 제품도 기초재고 기말재고 이걸 다 갖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계정을 쓰게 되면 여기는 재료비라고도 하고 원재료라고도 해요. 원재료. 여기는 제공품 기정, 여기는 제품 기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원재료에 대한 기초재고 있다 그랬었죠. 제공품에 대한 기초재료도 대부분 주어지고요. 제품도 기초재고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원재료에 대해서 기말재고 있어요. 왜? 재고자산이니까 팔고 남은 거 있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제공품도 기말재고가 있고요. 여기도 기말재고가 이렇게 있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원재료를 갖다가 우리가 제품을 만들려고 사갖고 왔는데 작년에 쓰고 남은 원재료도 있겠지만 이것만 갖고 제품을 만들기가 힘들어. 그래서 단기에 매입하는 상품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원재료를 단기 매입한다고 아까 메인 매출전표에서 여러분 원재료 사갖고 왔다고 세금계산서 받고 입력했잖아요. 그렇게 원재료를 사갖고 와야 돼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대로 여기에서 금액상으로 기초 원재료 재고액이 100이 있었고요. 단기에 매입한 게 900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말 재고액이 200이 남았다면 원재료 여기 계산되는 거 두 개 기초 재고액에다가 단기 매입액 더해주고 기말 재고 빼주면 상품 계정일 경우야 매출원가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매출의 원가가 아니라 원재료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금액이에요. 그런 뜻이라 했었어요. 그래서 얘를 투입액이란 말로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액 이란 말로도 사용해요. 그 다음에 소모액 사용하는 용어는 많은데 결국 얘가 투입됐다는 뜻, 사용됐다는 뜻이에요. 얘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바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공품의 뜻은 제품이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얘가 여기 제품 원재료에서 계산된 게 바로 여기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됐던 거 직접 재료비가 여기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원재료만 투입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쓰기만 할게요. 어저께 보여드렸던 여기는 요소별 원가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료뿐만이 아니라 노무비도 계산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조, 경비도 금액을 계산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계산됐던 금액들이 다 어디로 집계가 되느냐면 여기 제공품 규정이라는 대로 이렇게 다 집계 되는데 집계 되는 그 명칭, 이름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원가는 세 가지만 집계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라고 이렇게 노무비에서 온 건 직접 노무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조 경비에서 온 건 제조 간접비라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제공품 규정의 단기 매입에 해당하는 자리에 이렇게 들어와요. 세 가지가. 오케이? 그리고 이 세 가지 이름, 세 가지 합친 명칭을 부르는 명칭의 이름이 바로 단기 총 제조 원가예요. 단기 총 제조 원가 또는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도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제공품 계정에서 요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하는 문제가 억수로 많이 나온단 말이죠. 용어줄 막 복잡하고 헷갈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 모르면 찍어야지 어떡할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질문을 해보는 거죠.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어디 계정에 있어요? 원재료에 있어요? 제공품에 있어요? 제품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공품 계정에 차변 기초 제공품 바로 밑에 있는 거 이게요. 그러면 단기 총 제조 비용은 뭐를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불러요? 물어보면 직접 재료비하고요,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를 합쳐서 우리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말대꾸했다고 야단치지 않아요. 대답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공품 계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초 제공품 재고액에다가 단기 총 제조 원가 더하고 기말 재고를 빼게 되면 여기도 뭔가 계산되는 게 있겠죠. 그게 뭐냐면 우리 제공품 계정에서 궁극적으로 계산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얘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단기 올해 제품을 제조한 제조 원가예요. 얘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고자 하는 최종 원가란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제공품 계정에 요 용어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지만이 이 문제가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공품 계정에서 얘는 의미는 제품이 원재료가 투입되고 노무비 투입되고 제조경비 투입된 다음에 제품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완성 띵 됐을 때 그때 과정이란 말이죠. 그럼 계산 다 끝난 거네요. 제품이 만들었으니까 오케이 끝났어요. 그런데 얘가 어디로 가느냐면 얘는 제품이잖아요. 제품을 만들 때 쓴 돈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제품 계정에
단기 매입에 해당되는 이자료로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써야 돼요? 똑같이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제공품의 이 금액과 제품 계정의 이 금액은 달라도 돼야 한대요. 반드시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제조원가 명세서 맨 밑에 있었던 거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 눌러서 그 금액 일치시켜줬죠. 왜 일치시켜줬어요? 이것 때문에. 그 금액은 항상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왜? 여기 계산된 게 일로 가는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똑같이 한번 물어봐요. 제품 계정에서 기초 제품 재고액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더하고 기말 재고를 빼면 여기는 뭐가 계산되나요? 여기는 상품이나 제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가 계산되겠어요? 바로 매출원가가 계산되는 거예요. 매출원가인데 얘는 제품에 대한 매출원가겠죠. 제품에 대한 매출원가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어저께도 설명해 드렸던 이 내용을 이렇게 나눠 놓고 지금 여기 원재료에 대한 정보, 제공품에 대한 정보, 단기 총 제조 비용에 대한 정보 하고 제품에 대한 정보, 얘네들은 다 어디에 나와 있다? 제조 원가 명세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여기 있는 정보들은 손익계산서에서 찾아보면 나오는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다음번에 제가 지금 최대한 회계 원가 그 계산에 대한 거 그 과정 설명할 때 하는 거하고 똑같이 설명해 드렸어요. 이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 얘가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도 말씀을 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기에서 한번 다시 문제에서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설명은 다 됐으니까. 보기 1번에 보시면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가, 저는 제조간접 비라고 붙였죠. 근데 원가라고 써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제조 원가, 제조 간접 원가로 구성된다. 여기 지금 단기 총 제조 비용,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3개 들어가 있죠. 3개 다 들어가 있죠. 그럼 1번은 맞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단기 제조 과정이 투입된 원재료의 원가를 직접 재료 원가라고 한다. 여기서 계산됐던 거 여기 직접 재료비라고 써놨죠. 직접 재료 원가, 직접 재료 원가 글자가 틀린데요. 그러지 마세요. 되게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2번도 설명 제대로 한 거죠. 세 번째, 판매직 근로자의 급여. 판매직 근로자의 급여를 직접 노무원가라고 한다. 직접 노무비는 요거요. 직접 노무비 이거요. 이건 누구 월급이에요? 판매직이에요? 생산직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런 거 다 몰라도 센스만 조금 있어도 이게 답이 3번이네 금방 하실 수 있겠죠. 자, 봐요. 지금 두 문제 나왔는데 다 계산 문제가 아니라 말로 물어보는 문제죠. 그죠? 근데 물론 용어를 천천히 잘 이걸 학습을 하지 않으면 난이도가 엄청나게, 난이도 따질 필요도 없다. 모르는 거죠, 그냥.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4번 보세요. 단기의 제조 과정이 투입된 모든 제조 원가, 걔를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한다. 모든 원가 세 가지로 하기로 했잖아요. 걔를 뭐라고 불러요?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부른다. 이거잖아요. 결국 1번이나 4번이나 같은 말을 뜻하고 있었던 건데, 아, 이렇게 구분하는 거구나 라고 한번 지금부터 익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는 지금 이거 보조 부분, 제조 부분, 제가 어저께 설명했던 저기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으로 배부하는 배부 방법 얘기하는 거죠. 계산 한번 다시 해볼게요. 복습 겸 해서 들어보세요. 다음은 부문별 원가에 대한 자료인데요. 보조 부문비의 제조 간접비를 다른 보조 부분에 배부하지 않는데요. 그럼 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었죠. 그리고 제조 부분에만 직접 배부하는 경우래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조 부분비에서 제조 부분으로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은 세 가지 있다 그랬었어요. 첫 번째는 직접 배분법. 그죠? 두 번째로는 단계 배분법. 세 번째는 상호 배분법.
세 가지 있다 그랬었죠. 근데 여기서는 직접 배분법이다, 단계 배분법이다, 상호 배분법 안 가르쳐줬어. 근데 우린 보면 알죠. 보조 부분끼리 계산하지 않고 배분하는 방법은 직접 배분법이죠. 그죠? 직접 배분법으로 수선 부분에서, 수선 부분 어디 있어요? 이거죠? 조립 부분으로, 조립 부분 어디 있어요? 여기로 제조 간접비 배분되는 거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여기서 여기로 배분되는 거 얼마입니까?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는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얘가 지금 대상이잖아. 그러면 수선 부분에 비용은 얼마? 8만원이죠. 8만원인데 곱하기 지금 전체 서비스한 거 찾아야 되죠. 자, 수선 부분에서 이 펴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수선 부분에서 지금 서비스한 거는 관리 부분의 20%, 조립 부분의 40%, 절삭 부분의 40%인데, 그죠? 조립, 여기 보조 부분끼리 한 거, 얘는 계산하지 않기로 했죠. 그죠? 그럼 얘는 80%가 전체죠. 근데 40%면 50대 50. 답은 얼마야? 4만원이 답이겠네. 계산 엄청나게 쉽게 간단하게 나온단 말이죠. 내용만 알면. 그럼 계산식을 써드리게 되면 지금 8만원을 조립 부분하고 절삭 부분에다가 배분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서비스한 부분이 남아있는 게 두 가지만 남아있잖아요. 여기 뭐만 남아있어요? 40, 40. 그래서 이 전체가 몇 퍼센트예요? 80이잖아요. 80인데 조립 부분에 지금 서비스한 거 40%라 그랬죠. 조립 부분에 40, 아이고 여기 80인데 조립 부분에 서비스한 게 이 중에서 40%래요. 그러면 얘는 반이잖아요. 50%? 그러니까 여기 답은 얼마가 나오겠다? 4만원. 그러면 옆에 절삭 부분도 수선 부분에서 배분된다면 여기도 4만원 되겠죠. 문제는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니까 계산 과정을 복잡하게 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2번도 보도록 할게요. 저기 요 문제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기다리세요. 저기 세무이급할 때 처음부터 다시 해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요.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거 물어보고 있죠. 옳지 않은 거. 제조 원가는 작업별로 집계되며 그 작업에서 생산된 제품 단위의 원가를 배분한다. 작업별? 작업별에 따른 말은 제품별이에요. 그럼 얘는 종합원가 계산? 아니죠. 이게 뭐 어디 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개별원가 계산 설명하는 거야. 그럼 다 아닌 거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얘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여기서 써놓을까? 작업별 그 용어의 특징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제품별이라고도 불러요. 제품별로 원가 계산하는 것은 개별원가 계산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기 2번에 보시게 되면 단일 종류 연속 대량 이거 맞죠? 그러면 종합원가 계산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각 제조 공정이라 그랬죠. 공정별. 요거 하나 지난번에 설명하다 이거 설명 안 했었는데 여기 제조원가 보고서가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제가 뭐라고 설명해 드렸었냐면 작업 원가표라고 이렇게 썼었죠. 작업 원가표라는 용어는 개별원가 계산에서 쓰는 용어고요. 여기 제조원가 보고서라는 것은 종합원가 계산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럼 여기 제조원가 보고서가 어디 쓰는 용어? 종합원가 계산. 거기에 반해서 여기 작업 원가표, 원가 집계표라고도 쓰는데 얘는 개별원가 계산에서 쓰는 용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조원가 보고서 얘는 종합원가 계산에서 쓰는 용어예요. 종합원가 계산에서 쓰는 용어다. 제조원가 보고서. 마지막 종합원가 계산은 연속 대량 생산되는 것들의 그 업종의 특징이니까 화학공업이라든지 식품가공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제조업은 종이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그 천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죠 뭐 그런 거라든지 철강업이라든지 철판 뭐 이런 것들
예, 다 종합원가 계산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동차도 까먹지 마세요. 자동차는 개별원가 계산할까요? 종합원가 계산할까요? 물어보면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왜? 이게 라인에서 계속 이게 나오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원가 계산에 대한 문제 12번까지 네 문제 풀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13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부가가치세가 세 문제예요.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대손 처리해 주는 거는 제가 종합원가 계산이라네요. 확정신고 때만 한다고 했었던 것이고요. 자, 한번 보기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대손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물건 팔았다는 얘기예요. 제품 팔고 공급일로부터 10년, 이거 세법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급일로부터요. 공급일로부터 10년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 신고 기한까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0년이라는 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가 물건을 팔았는데 거래처로부터 10년 동안 그 돈을 못 받고 있어. 그러면 그 10년이 지나는 날, 그 과세기간 종료일에 여기 대손세 공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10년 이내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 그런데 얘 이렇게 말로 설명해내면 도통 날짜가 감이 안 잡혀.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거냐면, 자, 7월 1일날 제품을 판매를 했어요. 오케이? 제품을 판매했는데 얘를 갖다가 외상출금을 계속 못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어요. 그래서 2022년 7월 1일이 딱 10년이 되는 날이에요. 10년. 그러면 2021년 7월 1일이 딱 10년이 되는 날짜인데, 그러면 여기 우리 그 확정신고기간이라 그랬었죠. 여기 예정신고기간 들어가 있지만 예정신고기간에는 대손세 공제 받을 수가 없어요. 대손세 공제는 언제만 신청한다? 얘는 대손세의 공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2기 확정신고 기간이 언제예요? 2기. 여기 지금 7월 1일이기 때문에 만 10년이 된 거는 10월 1일. 여기 10년, 7월 1일이 10년이 됐어. 그러면 이 2기 확정신고 기간, 2기 예정신고 기간이잖아요. 2기 예정신고 기간은 며칠부터 며칠까지예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2기 예정이죠. 근데 예정신고 기간에는 확정신고 못한다면서요. 그러면 2기 확정으로 넘어가야 되잖아. 2기 확정은 언제부터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 그죠? 이 확정신고 날짜, 즉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서 이거 신고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날짜를 이거 보게 되면. 근데 여기 설명된 걸로 봐서 이 날짜가 감이 와요? 안 오잖아. 그래서 제가 날짜를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개월수로 따지면 10년하고도 6개월이 더 지난 상황이잖아. 그런데 거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그러면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예요? 과세기간은 12월 31일까지지만 2기 확정신고 언제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2023년 그 다음 1월 25일까지가 신고납부 기간이잖아요. 확정신고 납부 기간, 요때까지 신청하면은 공제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일반은 맞는 말이란 뜻이고요. 자, 지금 한번 들어두시는 거예요. 어차피 이런 부가가치세 계속 배울 거기 때문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듣다 보면 그게 그거였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 이 중소기업일 때는 좀 해당 사항이 좀 빨라요.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거 있잖아요.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10년까지 해주긴 하겠지만 2년만 넘으면 바로 인정해 주겠대요. 거래 상대방이 그 대손금 세액 공제 신청하면 신청해 주겠대요. 근데 하나 시간이 빠른 대신에
여기 거래 상대방과 무관하다. 이거는 여러분 거의 모르는 거니까 이거 한번 보고 이해해 주세요. 여기 특수 관계자는 제외예요. 모든이 아니라 무관하지 않아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을 2년 동안 못 받았다면은 그거 대손세 공제 신청하면 해주긴 하겠는데 누구나 아니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제외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이런 건 봐도 모르겠죠? 찍으면 돼. 쿨하게 생각하세요. 여기 찔찔매지 말고. 그리고 실기해봤을 때 실기 거기서 틀리면 안 되는 것들 그걸 틀리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거는 모르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뭔 거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넘어가. 이거 틀려도 자격진단한 지장 없으니까. 아시겠죠? 모든 걸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도 좀 그렇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대손세 공제액은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공급대가 제가 이거 할 때 강조했었죠. 100분의 10이 아니에요. 110분의 10이고 공급대가를 나누기 1.1은 소수점 나누기 1.1은 분수라면 110분의 10을 의미해요. 곱하기를 했을 때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손세 공제를 받은 후 사업자가 대손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우리가 대손 처리했어요. 그럼 상대방은 나한테 부가세까지 보냈겠죠. 그죠? 받았으면 내가 대손세 공제 받았는데 돌 다시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 그 부가세는 내야 되겠죠. 매출세액은. 그 뜻을 얘기하는 거랍니다. 근데 사실상 이 문제는요. 세무 2급에서 여기 대손세 공제 신고서라고 하는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할 때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세무 2급에 더 근접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아직 정확히 배우지 않아서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만 매달리지 말고 이런 문제 틀지 마세요. 여기 부가가치세에서 면세, 수돗물 면세라고 그랬죠. 항공기는 아니죠. 그 다음에 연탄, 무연탄, 신문 광고, 신문은 면세지만 광고 있잖아요. 거기도 광고는 과세예요. 광고 낼 때는 부가가치세 내야 됩니다. 얘는 아니에요. 그럼 몇 개가 되겠어요? 답은 2개. 얘가 답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세 번째 문제는 마지막 문제는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거 물어보고 있죠.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은 반대로는 불공이 있다는 뜻이죠. 그럼 불공 6가지 외우세요 그랬죠. 거기 해당되는 거 있나 보자고요. 1번 면세사업과 관련돼서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불공사항에서 제가 써드렸던 거 몇 번째 거예요? 면세사업은 5번째 거죠. 우선 불공사항 써놔볼까요? 복습할 겸. 불공사항은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불공사항 첫 번째 거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그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누락나면 불공처리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번에 내부 평가할 때도 필요적 기재사항 써보라고 시험 문제 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여기 우리가 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 받으면 불공처리하세요 그랬었어요. 세 번째 거는요. 이거 줄여서 1000cc라고 기억하고 있었죠. 영업용,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회사에서야 영업용이라고 주장하겠지만 1000cc 넘어가는 소형 수용차에 대해서는 부가세법에서는 비영업용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해준다? 차량을 취득할 때도 그 차량과 관련돼서 사용된 모든 비용 매입세액 있는 거 공제 왕창 다 안 해준다 그랬죠. 1000cc로 기억하라 그랬었고요. 네 번째는 뭐 있었어요? 접대비 관련돼서. 다섯 번째는요. 면세 사업과 관련돼서.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토지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불공사항이에요. 얘기를 했었죠.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그럼 여기 보기에서는 지금 1번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 공제 안 해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는 토지와 관련돼서 매입세 공제해줘요? 토지 여기 있잖아요. 여섯 번째 거 공제 안 해주죠. 그럼 여기 매입세 공제 안 해줘요.
그다음에 접대비 관련된 거. 얘도 매입세 공제 안 해주죠. 그럼 여기까지만 구분하면 무조건 답은 4번이겠네요. 이거는 문제 읽어봤으면 아마 부가세법에서도 난이도가 쉬운 문제죠. 아니 물론 그렇다. 외워야 쉬운 문제지. 그리고 불공사항 외워복수는 문제수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거구나. 불공사항하고 간주공급하고 과세에 대한 문제 3대 천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가세법의 모든 이론 문제는 그 세 가지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암기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오늘 이번에 보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얘기했던 재화의 간주공급 문제는 안 나왔죠. 얘는 보통 간주공급 이거는 어디에 주로 나오냐면 회계 1급도 자주 나와요. 여기에 이번에 안 나왔다 뿐이지. 간주공급도 써드려요? 복습할 겸하고 아니면 골치 아파서 관둬요? 재화의 간주공급에는 자가공급이라고 그랬었죠. 자가공급에 세 가지가 있는데 자가공급의 뜻은 사업자가 사업장을 2개 이상 갖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면세사업 전용했을 때, 두 번째는 우리 아까 1000cc를 했었죠.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에다가 얘를 사용하게 되면 간주공급으로 본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타사업장 반출하는데 이 타사업장 반출한 목적이 뭐일 때만 판매 목적일 때만 여기 간주공급으로 본다 그랬어요. 판매 목적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주공급은 개인적 공급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사업상 증여. 네 번째로는 폐업 시 잔존 재화. 이런 것들은 간주공급의 뜻은 무상공급이라는 뜻이라 했었죠. 간주공급의 뜻은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했을 때라 할지라도 무상으로 공급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재화의 매출 세액은 납부하라는 뜻이죠. 그게 간주공급의 뜻이에요 라고 설명을 해드렸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 문제 15부분까지 한번 쭉 설명을 해봤는데 최대한 가능하면 제가 이론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천천히 했고 도대체 이거 15문제 푸는데 15분 안에 풀 문제를 1시간 반 설명했어요. 근데 공부도 조금 되셨으리라고 봐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다시 보면서 한번 복습하셔도 되겠죠? 저희가 취약한 부분은. 자, 이론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